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어떤 선생님을 수능 국어 선생님으로 할 때 이렇게 좀 피하면 좋은지 그 월스트 3를 한번 뽑아봤어요. 우리 제목이 뭐지? 그래서 수능 국어 선생님을 고를 때 피해야 하는 선생님? 맞나요? 뭐지? 맞아요. 피해야 하는 선생님 탑3. 피해야 하는 선생님 탑3요. 너무 미안하다. 어떻게 하지? 아, 너무 그 선생님들한테 미안하네. 능력이 없는 게 잘못이니까. 자극적이게 다 제목 걸러야 하는 선생님. 이런 사람은 걸러라. 이런 선생님은 걸으세요. 맞아요. 자, 다시. 안녕하세요, 슈아찡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제 12월 연말인데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곧 1월달부터 되게 열심히 수능 국어 공부를 시작을 할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을 막 찾고 학원을 찾고 과외도 찾고 이런 시기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국어 선생님을 고를 때, 국어 선생님을 선택할 때 좀 피해야 되는 수능 국어 선생님 탑3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첫 번째는 실력이 좋은데 되게 졸린 선생님들이 있어요. 얘기를 하는데 막 졸려. 그래서 듣는데 막 졸리고 막 나도 모르게 자고 있고 이런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런 선생님은 나랑 좀 수업 스타일이나 그런 게 맞지 않을 수 있으니까 우선 졸린 선생님이나 지루한 선생님은 피해라. 왜냐하면 내가 오래 들으면 막 2시간, 3시간, 4시간도 듣는데 막 졸리고 지루하고 이러는데 그걸 계속 견뎌내긴 조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졸리고 지루한 선생님은 한번 이제 수업을 들어보고 또 인터넷 강의 같은 거,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OT나 이런 걸 좀 들어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그걸 들어보고 너무 졸리거나 지루하면은 이제 좀 다른 선생님 한번 찾아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전문가 선생님인데요. 비전문가 선생님 중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통칭해서 실력이 없는 선생님,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수능 국어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내공이 조금 부족한 선생님이라고 하면 되게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그런 내공이 부족할 수 있는 선생님의 가장 첫 번째 유형이 바로 대학생 선생님이에요. 대학생 선생님한테 배우는 게 또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새 어떤 그 본인이 되게 공부했었던 그 내용들을, 경험들을 되게 생생하게 바로 전달을 해줄 수가 있고,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막 얘기해 줄 수도 있고, 나랑 나이가 비슷하니까 이야기도 잘 통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오랜 그 노하우를 가지고 경험이 있는 선생님보다 사실 교육비가 조금 저렴한, 싼 그런 장점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고2, 고3 N수생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최고의 강의를 최고의 선생님한테 듣는 게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우리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최고의 효율을 내야 되는데, 대학생 선생님은 우선 국어를 전공을 하시지를 아직 않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국어 국문학이나 국어 교육학을 전공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깊이가 조금 부족할 수 있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팩트.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고, 그리고 또 더해서 경험이 조금 부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어떤 게 조금 이렇게 해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 유형이 많이 나오고 요런 지문이 많이 나왔었고, 아니 이거는 나올 내용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사실 내가 공부를 100점이 나오게 잘한 거랑 그냥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예를 들면 토익 990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토익을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한국사 1급 자격증을 딴 적이 있지만 그렇다고 제가 한국사를 막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대학생 선생님들, 죄송해요. 대학생 선생님 죄송합니다. 대학생 선생님들은 초, 중, 고 1까지는 그런 어떤 장점을 잘 살려서 가르쳐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지금 수능 국어를 진짜 목전에 둔 고2, 고3 N수생 여러분들은 조금 더 좀 깊이 있고 전문적인 선생님한테 배우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선생님, 대학생 선생님들은 죄송하지만 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전공자 선생님.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선생님을 하다 보면 어떤 선생님들이 있냐면 나는 영어도 잘하고, 나는 과탐도 잘하고, 나는 사탐도 잘하고, 난 국어도 잘해, 영어도 잘해, 다 내가 다 잘해.
이런 선생님들이 계세요. 근데 물론 그 선생님들이 정말 잘 가르치시고 실력이 있으신 게 맞아요. 네, 국어도 잘하시고 수학도 잘하시고 과학도 다 잘하실 수가 있거든. 잘 못한다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잘한다는 거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그 교과 과정 안에서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어를 전공한 분들은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국어학적인 내용도 더 깊이 있고 넓게 배우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학생분들에게 더 정확하고 깊이 있는 설명과 이런 것들을 전달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거를 잘하는 선생님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가르치기에 있어서는 국어를 전공한 선생님들이 조금 더 깊이 있고 그런 설명을 하기가 좀 쉽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맛집이라고 하면 막 되게 여러 가지를 팔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시공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서 집중해서 그거에 파고들었느냐가 그거의 전문가가 되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어면 국어 하나만 주구장창 가르치시고 그것만 연구하시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럼 당연히 그 모든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보다는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전공자 선생님한테 수능 국어를 배우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전공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대학생도 아니에요. 그래서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선생님인데 수능 국어에 대해서 모르는 국어 전공자인 거예요. 그것도 조금 10년, 15년 동안 내가 끊임없이 계속 수능 국어에 대해서 연구하고 가르치고 했던 선생님보다는 좀 경험이 좀 부족하실 수 있으니까 어떤 것들이 수능에 많이 나오고 이 수능에서 좀 안 나오는 게 뭐고 어떤 유형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서 수험생분들에게 팁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수능 국어에 있어서 약간 내공이 부족하신 선생님들이 계신다. 그래서 그분들은 조금 피해서 더 전공자, 더 내공이 있는 그런 선생님한테 배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세 번째는 이렇게 참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다들 너무 열심히 학생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부터 하고 계시는데 어떤 선생님을 추천하지 않는다고 말하기가 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또 수험생분들을 위해서 수험생분들이 정말 좋은 나한테 잘 맞는 그런 선생님이랑 같이 1년 동안 열심히 가야 되기 때문에 좋은 선생님을 고르게끔 조심해줄래? 고르게끔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찍는 영상이라서 어쩔 수 없이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근데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라는 거 저는 우선 그 국어 선생님들이 대부분 문학을 되게 많이 전공을 하셨다고 해야 되나요? 그쵸? 그러니까 우선 너무 어려워. 이게 다른 사람을 뭐라고 하기가 좀 너무 어려워서 자, 그러니까 세 번째는 어떤 선생님이냐면 이런 말씀 너무 죄송한데 다들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그 마음은 다 알겠지만 그래도 어렵지만 수험생분들을 위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구조독해나 분류독해처럼 비문학을 구조나 어떤 지문을 분류해서 그 지문에 대해서 접근하고 문제를 풀어가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이건 지극히 주관적인 제 생각이지만 저는 구조독해나 분류독해를 하는 게 여러분들의 국어 실력 향상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너무 어려운데 그러니까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구조를 아는 게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수업 시간에 서론, 본론, 결론에 대한 거 1문단의 비문학에는 요런 게 나오고 통념적인 게 나오고 1문단 마지막 문단에 뭐 요런 게 나와서 그 내용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단에 상세화가 되고 뭐 다섯 번째 문단에 의나 아니면 한계점으로 마무리 짓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이런 구조나 아니면 그러나란 역접이 있으면 그 뒤에가 더 중요하고 A, B가 나오면 이 A, B의 두 가지에 대해서 공통점이 일반적으로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확인을 한 다음에 그게 선지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과학지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세포의 그 어떤 뭐 역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요런 현상들이 있으면 요게 여기에 영향을 미친 이 세포가 어떻게 돼서 여기에 뭘 배출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걸 또 받아들여서 뭐가 미토콘드리아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런 어떤 과학
지문이라든지 이런 생물 지문 같은 경우에는 쭉 이렇게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보기에 먼저 나오면 그 보기에 있는 뭐 기억, 니은을 확인을 하고 뭐 이런 거를 하기는 하죠. 이런 흐름이 있고 어떤 지문에 이런 특성이 있고 대부분의 글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거를 안 가르쳐 주는 건 아니에요. 구조를 알면 좀 더 이해하기 쉬워지는 건 맞아요. 네, 맞는데 문제는 그 구조에만 매달리는 게 조금 그렇다. 왜냐하면 모든 그 구조만을 계속 따지면 어떻게 되냐면 되게 있어 보여요. A와 B의 공통점 판소하면 되게 있어 보이고 막 흐름 막 나오고 뭐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 구조, 글의 구조를 한다고 해서 내가 그 글을 이해한 건 아니거든요. 차이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구조를 이해해서 내가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나갈 수 있으면 문학에서 예를 들면 소설에 발단전개 위기절정 결말이라는 구조가 있어요. 모든 소설은 다 그런 발단전개 위기절정 결말이라는 구조를 가지잖아요. 그럼 그 구조를 안다고 해서 내가 모든 소설의 주제라든지 내용 파악이라든지 이렇게 정확하게 되냐는 거죠. 구조를 가지고 100% 그게 다 해석이 된다면 나는 문학의 발단전개 위기절정 결말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런 구조가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문학을 다 맞아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내용 안에서 어떤 내용을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를 그 내용 자체를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조가 필요 없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구조에 너무 몰입해 있는 게 아니라 구조와 함께 내용 이해를 같이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수능 국어 선생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꼭 구조 독해나 분류 독해의 문제라기보다는 국어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해서 그렇지만 비문학에 취약하신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국어 선생님이 되는 거는 고3까지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교과 과정을 거의 밟아오죠. 그런 상태에서 국문학과나 국어교육학과에 진학을 해서 4년, 학사 4년, 그 다음에 석사 2년, 2년 반, 이런 식으로 쭉 과정을 밟아서 전공자가 되는 건데, 대부분 국어국문학과도 그렇고 국어교육학과도 그렇고 국어국문학과하고 국어교육학과가 좀 성격이 다르거든요. 국어국문학과는 말 그대로 시인이나 소설가를 배출해내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학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국어교육학과는 국어 선생님들을 이렇게 양성하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국어학적인 내용을 국문학과도 배우고 국어교육학과도 배우지만 좀 더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집중되어 있는 게 국어교육학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둘 다 문법, 국어 문법의 기본이라든지 이런 건 다 같이 배우기는 해요. 근데 어찌됐든 그런 국어 국문이나 국어 교육에서 비문학 내용을 다루진 않아요. 예를 들면 칸트가 어떤 말을 했는지, 순수 이성 비판에서 무슨 얘기를 했고, 플라톤이 국가라는 책에서 어떤 얘기를 했고, 아니면은 공자는 어땠고, 아니면 경제 지문에서 경제의 역사는 어떻고, 이런 거를 국어 시간에 배우지 않아요. 근데 수능 국어에서는 그게 인문, 지문,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언어 이렇게 해서 6개의 분류가 돼가지고 각각의 파트에서 그 지문들에서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선생님이 해야 되는 건 그 지문에 대한 설명이란 말이에요. 틀린 그림 찾기가 아니거든요. 비문학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보면 대부분 그런 내용들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비문학을 그냥 쭉 읽어요. 쭉 그냥 읽고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 21번의 1번 선지는 지문의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에 있죠. 2번은 세 번째 문단 네 번째 줄에 있죠. 여기서 위에서 그렇다고 했죠. 위에서 이런 말은 없었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틀린 그림 찾기로 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너무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해서. 틀린 그림 찾기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내가 경제학적 지식이 없고 철학적 지식이 없고, 그러면 학생이랑 똑같은 상황에서 그 지문을 읽어서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문 속에 답이 있다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지문 속에 답이 있는 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데,
지문 속에 있는 걸 읽어 나가면서 거기에 대한 거를 파악해 나가는 건 맞는데 모든 수능의 지문들이 다 지문 안에 있는 걸 바탕으로 내가 그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문 밖에 있는 경제학적 지식, 인문학적 지식, 철학적 지식, 과학적 지식이 있어야 그 지문을 온전하게 내가 이해를 잘하고 문제를 정확하게 빠르게 풀어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학생이 지금 내용 이해가 안 되는 이 지문을 다른 책이라든지 경제학 책 아니면 인문학 책 이런 것들을 다 거기에 있는 내용 배경지식을 알아서 그 내용은 사실 이걸 이해하려면 이걸 알아야 돼. 얘들아 이건 이런 뜻이야 하고 그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주게끔 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OX 틀린 그림 찾기라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의 정말 이해를 바탕으로 왜 맞고 왜 틀렸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선생님이 잘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직 잘 모르시겠다면 제가 이 위에 제 비문학 강의를 한 거를 띄워 놓을게요. 이거 클릭하시면 비문학 강의에 대한 그냥 줄줄이 글을 읽는 게 아니라 이해를 어떻게 하게끔 선생님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한 그 지문을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설명했는지 여러분들 뭐 2022학년도 몇 월 이렇게 찾아보면 다 나오거든요. 한번 비교를 해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줄줄이 읽고 그냥 뭐 이 구조는 이렇고 이게 아니라 구조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 내용 이해를 올바로 시켜줄 수 있는 실력을 가진 그런 전문가, 그런 수능 국어의 전문가적인 선생님한테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이 수능 국어를 준비함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효율적이고 제대로 된 공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문학 지문을 정말 잘 이해가 되도록 구조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온전히 설명해 줄 수 있는, 구조와 함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수능 국어의 전문가 선생님을 만나셔서 여러분들이 이 2024학년도 수능 국어를 잘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